오늘의 이야기 조선을 삼킨 욕망의 카르텔 세도 정치.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제1화 왕관을 쓴 상인들 맥관매직 주식회사. 1800년 6월 정조대왕의 죽음은 단순한 왕의 서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공적 시스템이 사망한 날이었죠. 정조가 승하하고 어린 순조가 즉위하자 창덕궁의 권력 지형은 하룻밤 사이에 바뀝니다. 당시 한양 북촌 안동 김씨 김조순의 집 앞은 새벽 3시부터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오주연문장 전상고에 따르면 김조순의 집 마당에 깔린 자갈이 방문객들의 신발에 밝혀 모래가 되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공식적인 조정회의는 텅 비었고 모든 국정은 김조순의 사랑방에서 담배 연기 속에 결정되었습니다. 왕인 순조는 신하들이 결정해 온 서류에 옥새만 찍어주는 자동 결제 기계로 전락했죠. 자, 그런데 안동 김씨가 아무리 권력을 잡았다 한들 시골 구석구석까지 직접 통치할 순 없겠죠. 왕은 허수아비고 파견된 사또는 2-3년 있다 떠날 사람입니다. 그럼 진짜 그 고을의 주인, 진짜 마피아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또 밑에서 평생을 해먹는 토착 세력 아전들이었습니다. 사또가 악당이라고 생각하셨죠? 사실 진짜 악당은 그 밑에 있는 아전들이었습니다. 사또는 2-3년 있다 떠나지만 아전은 그 마을에서 대대로 해먹는 토착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조선 정부는 아전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챙겨 먹어라 라는 식이었죠. 그러니 이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건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아전들은 자기들끼리 뇌물 받는 기술, 장부 조작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비밀 모임까지 있었습니다. 사또가 새로 부임하면 아전들이 단합해서 사또를 왕따 시키거나 길들이는 사또 길들이기 문화까지 있었답니다. 2화 조선판 로비스트 경주인과 벼슬 가격표. 그렇다면 벼슬은 어떻게 거래되었을까요? 단순히 돈 보따리를 들고 간 게 아닙니다. 아주 정교한 브로커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경주인 이들은 지방의 부자들과 한양의 권력가를 연결해주는 전문 브로커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로비스트이자 헤드헌터죠. 김대감님, 이번에 평안도 관찰사 자리가 비었는데 경상도 최부자가 5만 양을 부르네요. 어쩌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경매가 벌어졌습니다. 고을 원님은 2만 양에서 5만 양. 평안 감사는 부르는 게 값 최소 20만 양 이상. 평안도는 중국과 무역을 할 수 있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꿀보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이 부족하면 고리 대금업자에게 빚을 내서 벼슬을 샀습니다. 이를 번전 뽑기라고 하죠. 부임지로 내려가는 가마 안에서 사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백성을 잘 다스려야지가 아니라 이자 갚으려면 도착하자마자 누구 집부터 털까를 고민했던 겁니다. 돈으로 벼슬을 사고 파는 세상, 무능한 자들이 사또가 되어 백성을 괴롭히는 세상. 다들 참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주먹을 불끈 쥔 건 역설적이게도 가장 능력 있었지만 지역 차별 때문에 버림받았던 평안도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1811년 드디어 평안도의 호랑이가 깨어납니다. 세도 정치 초기에 일어난 거대한 반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민 봉기가 아니라 차별받던 엘리트들의 반란이었습니다. 당시 한양 사람들은 평안도 사람을 평안도 놈이라 부르며 무시했습니다. 과거에 합격해도 벼슬을 안 줬죠. 이에 분노한 풍수지리가 홍경래가 10년을 준비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평안도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정주성 전투입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던 홍경래의 반란군은 광군의 반격에 밀려 정주성으로 들어가 무려 100일간 농성을 벌입니다. 성 안의 백성들은 굶주림에 짐승 가죽을 삶아 먹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조선 조정에 대한 증오가 깊었던 거죠. 성을 넘지 못한 광군은 결국 무시무시한 작전을 세웁니다. 바로 땅굴 폭파 작전이었습니다. 성벽 밑으로 몰래 땅굴을 파고 들어가 그 안에 화약 1700근을 묻어버린 겁니다. 쾅! 하는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난공불락이라던 정주성. 북쪽 성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규모 폭파 전술이었죠. 무너진 성벽 사이로 광군이 물밀듯이 들이닥쳤고 홍경래는 가슴에 총탄을 맞고 전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뒤였습니다. 광군은 살아남은 백성 2983명을 포로로 잡아 그중 여성과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성인 남성 1917명을 전부 처형합니다. 정주성 앞 들판이 온통 붉은 피로 물들었던 그날 백성들의 꿈도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3화 이게 시험장이냐 전쟁터냐? 과거 제도의 붕괴.
출세의 유일한 길인 과거 시험장은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시험장 문이 열리면 공부하는 선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선적군이라 불리는 덩치 큰 깡패들이 좋은 자리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입니다. 주먹다짐으로 자리를 확보하면 그제야 도련님이 들어와 앉죠. 혼자 시험 보는 사람은 바보였습니다. 거벽, 문장 실력이 뛰어난 대리 시험 전문가. 사수, 글씨를 예쁘게 쓰는 명필. 수종, 시험관의 눈을 가리거나 심부름을 하는 바람잡이. 이렇게 한 팀이 되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매처냐록에는 기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력 가문의 자제는 이름만 적어서 백지를 냅니다. 그러면 채점관이 미리 준비해둔 모범 답안지와 바꿔치기를 해주죠. 10년 공부한 시골 선비가 낙방하고 피를 토하며 고향으로 내려갈 때 한양의 권세가 아들들은 술판을 벌였습니다. 제2부 살아있는 지옥 듣고 뺏고 죽이다. 사화 1840년대 악마의 세금 고지서 삼정의 문란. 2부는 헌종과 철종 시기 백성들이 겪은 고통의 디테일을 파고듭니다. 삼정이 어떻게 살인 무기가 되었을까요? 백골포와 인징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아전들은 이를 악용했습니다. 무덤 속 할아버지에게 군포를 매깁니다. 항의하면요. 그럼 네가 내라며 가족을 족칩니다. 가족이 도망가면 옆집 이웃에게, 이웃이 도망가면 친척에게 덮어 씌웁니다. 결국 마을 전체가 서로를 원망하며 뿔뿔이 흩어지는 공촌 현상이 벌어집니다. 도결 아전들이 장부를 조작해 공금 횡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펑크난 돈을 메우기 위해 마을 전체 세금을 10배로 올려버립니다. 백성들은 영문도 모른 채 10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야 했죠. 오하 모래 밥을 먹여라 황곡의 연금술. 가장 악랄했던 건 황곡이었습니다.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받는 복지제도가 고리대금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아전들의 마술쇼 곡식을 빌려줄 때 쓰는 말과 받을 때 쓰는 말이 달랐습니다. 분석 쌀겨와 모래를 절반 이상 섞어서 양을 늘려 빌려줍니다. 밥을 지으면 돌 씹는 소리가 납니다. 반백 받을 때는 최상급 쌀로만 받습니다. 입본 아예 쌀을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장부에는 빌려줬다고 쓰고 가을에 이자까지 쳐서 뺏어갑니다. 지금으로 치면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입금했다고 거짓말하고 이자 50%를 뜯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참으시겠습니까? 6화 정약용도 통곡한 사건 애절양 완전 분석. 교과서의 제목만 나오는 이 시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해봅니다. 전라도 강진의 어느 날 한 농부가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아의 아전들이 들이닥칩니다. 이 아이도 사내 대장군이 군포를 내라. 군적에 이름 올렸다. 아니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군포라니요? 아전들은 항의하는 농부의 집소를 끌고 갑니다. 농부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옵니다. 내가 이 물건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그는 자신의 약물을 잘라버립니다. 피 묻은 남편의 옷을 들고 관아로 달려가 울부짖는 아내. 하지만 수령은 문전박대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약용은 경세유표 서문에 이렇게 씁니다. 털이 난 짐승도 자기 종족은 아끼는데 부모된 자로서 어찌 백성을 벌레 취급하는가. 삶이 지옥 같으니 사람들은 현실 도피를 시작합니다. 이때 조선 팔도를 휩쓴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읽지 말라고 금지했지만 백성들은 몰래 필사해서 돌려봤던 책 바로 정감록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시의 조선은 망하고 정씨가 왕이 되는 새 세상이 온다. 왕실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겐 한 줄기 빛이었죠. 특히 이 책에는 전쟁과 질병이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는 10곳의 안전지대, 십승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계룡산으로 가라, 태백산으로 숨어라. 실제로 짐을 싸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줄을 이을 만큼 당시 정감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유일한 비상구였습니다. 제3부 이대로는 못 살겠다. 민초들의 대반격. 7화 1862년 임술년 진주성에서 쏘아 올린 횃불.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1862년 봄 경상도 진주에서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탐관 오리의 끝판왕 경상 우병사 백낙신이 등장합니다. 그는 온갖 명목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수만 양을 챙깁니다. 어차피 굶어 죽나 맞아 죽나 똑같다. 몰락한 양반인 유계추는 장터에 통문을 돌립니다. 머리에 흰 띠를 두른 농민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이들은 죽창과 몽둥이를 들고 진주성을 포위합니다. 성난 군중은 백낙신을 끌어내 무릎 꿇리고 그동안 뺏어간 돈을 다 토해내겠다는 각서를 쓰게 만듭니다. 아전들을 불 속에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매우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 제주도에서 함경도까지 70여 개 고을에서 동시다발적인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임술농민봉기입니다. 농민들은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죽창을 들었습니다. 수만 명이 성난 파도가 관할을 덮쳤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금 장부를 몽땅 꺼내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백성을 옭아매던 거짓 빈문서가 잿더미로 변하는 순간 백성들은 처음으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이 외침은 3시간에 제주도에서 함경도까지 전국 70개 고을로 번져나갔습니다. 조정은 깜짝 놀라 안핵사를 보내고 탐관오리를 처벌하는 척했죠. 물론 결말은 비극적이었습니다. 봉기를 주도했던 유계춘을 비롯한 지도부는 결국 효수당했고 세상은 다시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양반도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그날의 강렬한 기억은 백성들의 가슴속에 불씨로 남았고 정확히 30년 뒤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거대한 불꽃으로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8화 가짜가 진짜를 심판하다 기상천외한 사기극. 나라가 혼란해지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진짜 암행어사는 한양에서 오느라 시간이 걸립니다. 그 틈을 타 사기꾼들이 등장합니다. 남대문 시장 뒷골목에서 만든 조잡한 노쇠 앞에 낡은 갓 찢어진 도포. 이들은 부패한 사또를 찾아가 소리칩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사색이 된 사또는 살려달라며 뇌물을 바칩니다. 가짜 어사는 그 돈을 챙겨 유유히 사라지죠. 재미있는 건 백성들이 가짜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가짜 어사가 사또를 혼내주는 모습이 너무 통쾌했으니까요.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자 사기꾼이 영웅 대접을 받는 아이러니한 시대였습니다. 9화 1863년 흥선대원군의 등장과 60년 어둠의 끝. 결국 세도 정치는 내부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고종이 즉위하고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등장하면서 강제로 종료됩니다. 젊은 시절 안동 김씨 가문 잔칫집에서 떨어진 전을 주워 먹으며 상가집게 취급을 받았던 대원군. 권력을 잡자마자 서슬퍼런 칼을 휘두릅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벼슬이 아무리 높아도 용서하지 않겠다. 서원을 철폐하고 안동 김씨의 세력을 축출합니다. 하지만 이미 조선의 속은 너무 많이 골마 있었습니다. 세도정치 60년은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시스템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게 넘어갈 때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 이 시기의 고통은 훗날 동학농민운동과 의병활동의 밑거름이 되어 저항 정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19세기 조선의 가장 어두운 골목들을 누볐습니다. 어떠셨나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부당한 권력에 분노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저항했던 조상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이 땅, 이 민주주의는 1862년 흰 띠를 두르고 진주성으로 달려갔던 그 이름 없는 농민들이 땅과 피 위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숨겨진 1인치를 찾아내는 하루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